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대선이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마지막 TV 토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를 사실상 내려두고 3자 대결 구도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죠.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단일화는 없다며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가 난데없이 단일화만 주야장천 외치며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한다며 단일화 이외엔 내세울 게 없는 후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는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원내 189석의 부패 골리앗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압도적으로 새로운 다윗이 나서야 합니다.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모두 밀어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단일화 제안에 재차 선을 그으며 자신이 준비된 유일한 보수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없더라도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하겠다는 글을 남겼는데 사실상 현재 구도를 받아들이고 출구 전략을 찾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별다른 일정 없이 토론 준비에 집중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일정을 최소화하고 대선 전 막바지 승부처로 꼽히는 토론회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회 주제는 정치 분야로 이 후보는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 등 공약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대선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 비판과 검증에도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입만 열면 흑색 선전이고 눈만 뜨면 거짓 선동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분에게 정직은 가면일 뿐이고 도덕은 장식품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또 재외국민 투표가 도입된 이후 투표율이 역대 최대치라며 내란 사태를 초래하고도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는 극우 내란 세력의 민심이 폭발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찬을 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오찬을 가졌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처럼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김 후보를 격려하면서 단일화 문제도 끝까지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비판과 보수 결집을 이어가면서 대역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국민 마음에 깊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판세를 뒤집고 대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직에 당선되면 입법부를 통해 사법부를 억누르고 장악하는 총통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내란 세력과의 야합으로 규정하고 이 고문이 신념과 양심을 팔아넘겼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총리까지 지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입법과 행정, 사법까지 장악하는 괴물 독재 국가가 탄생하는 거라 주장하고 김 후보와 함께 공동정부를 구성해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이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사법 리서클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무리한 방법을 계속 동원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하루 전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거로 전해졌는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긴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관련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사실 처음 듣습니다. 방금. 민주당은 이 고문의 행보를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의 야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와 결합했다가 버림받고 이젠 김 후보와 결합했다며 변절자 행보의 끝이라고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결합은 반헌법 야합이자 내란 야합이자 변절자들의 야합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이 모인 정책 연구 모임인 사의제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 고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두 사람의 연대를 해괴한 개념이라며 중도보수 진영의 가치를 담아낼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고 이 고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창당했던 김종민 의원도 사적인 감정으로 선을 넘고 민심을 팽개쳤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낙연 고문의 지지 선언으로 선거 막판까지 반명 빅텐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역결집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김종필, DJP 연합처럼 합리적 보수를 끌어안고 통합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오을 이인기 공동선대위원장과 김용남, 추현수, 허은하 전 의원 등은 당사에서 진행한 진짜 보수 민주보수 선언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 연합을 통해 분열된 정치를 통합으로 이끌었다며 제2의 IMF에 비견되는 복합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보수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직에 당선되면 입법부를 통해 사법부를 억누르고 장악하는 총통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쓴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1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는 이번 대선 6일 전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서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경우는 조사 기간을 명시해서 그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모레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자 수가 더 세부적으로 공개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전국 투표소별로 투표자 수를 매 시간 공개하기로 한 건데요. 투개표 사무원 국적 확인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3년 전 20대 대선에선 사전투표자 수가 전체 투표자의 47.9%를 차지했고 지난해 22대 총선에선 사전투표자 비율이 46.7%였습니다. 투표자 2명 가운데 1명은 본투표가 아닌 사전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하는 셈입니다. 사전투표를 할 경우 본투표 당일 휴일을 만끽할 수 있는 데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 편리한 접근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부정선거 의혹 주장이 이어진 배경이기도 한데 중앙선관위가 이번 사전투표부터 투표자 수를 좀 더 세부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선거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자 수를 공개했지만 이번엔 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추가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투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이번 대선 투개표 사무원과 투표관리단 26만여 명을 모두 한국 국적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투개표 사무원 국적을 따지는 법 규정은 없지만 기존에 제기된 부정투표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또 지난해 총선 때부터 도입한 투표함 보관소 감시 카메라는 이번 대선에서도 상시 공개됩니다. 투표함이 잘 관리되는지 궁금하다면 누구나 시도 선관위를 찾아 대형 모니터를 통해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오늘의 전국 상황,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까지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요. 잠시 뒤 8시면은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펼쳐지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이제 정치 분야 토론이니까요. 이번 대선의 어떤 정치적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연하게 각 후보들의 차이가 있지요.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듯이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 내란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입니다. 당연히 내란의 종식 그리고 국정의 안정, 회복과 성장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일관된 어떤 슬로건,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확인하는 토론회가 될 텐데 2차 또 1차 토론회도 사실상 마찬가지였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막바지 네거티브 공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역시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1, 2차 토론에서 봤듯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상대적인 안정감,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주기 때문에 토론으로서는 그런 공략이 꽤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이전숙 후보가 또 김문수 후보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보시는 국민들은 그런 방식의 어떤 공격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다들 정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TV 토론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전략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아마 총정리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이제 씌워서 대선 구도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잘 먹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요, 과거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인용됨으로 인해서 지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래를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가, 미래를 향한 선택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과거에 어떤 경제적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라든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경제적 성과, 예를 들면 성남시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 적자가 지금 1,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거북선에 있는 웨이브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공실률이 거의 90%나 되고요.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손댔던 이제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도정을 이끌면서 파주라든가 판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첨단 산업단지로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창출했고 젊은 층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인물 구도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오늘 토론회에서 좀 더 한번 정리되면서 강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치적으로 내세웠던 거북섬 관련해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물어보겠다 이렇게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시겠죠?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치적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취지의 발언을 유세해서 했던 것은 거북섬이 아니라 웨이브파크입니다. 거북섬 안에 있는 웨이브파크요. 거북섬은 2010년도에 시흥시하고 수상공사하고 협약을 시작으로 해서 추진이 되기 시작했고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에 마리나 항만 조성 계획이 발표가 됐고 2016년도에 상업용지 분양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이렇게 됐고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가 된 18년에 웨이브파크를 부산으로 가려던 걸 이번에 거북섬으로 이렇게 유치를 한 거죠. 이제 그 부분 이렇게 어떤 사안에 있어서 거북섬이
복합 레저 단지로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에 걸맞는 어떤 이 랜드마크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유치한 이 성과, 그걸 2년 만에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걸 만들어낸 성과를 표현하는 과정이었고요. 거북선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준석 후보가 교묘하게 왜곡해서 SNS에 글을 올린 것으로 촉발돼 있는데요. 그 내용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 거북섬의 어떤 공실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투자한 분들의 여러 가지 상실감과 어려움, 이런 심리를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공세고 사실의 왜곡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SNS에 올렸던 글은 이 거북섬과 웨이브파크를 교묘하게 섞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사실관계를 왜곡시킨 거였죠.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돼 있습니다. 이 부분 뭐 오늘 역시 주요 이 공격의 소재로 삼아서 마치 거북섬 전체 사업 실패가 이재명 후보의 책임인 것처럼 공격을 하고 그 어떤 디테일의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의 실수를 노리겠다, 이런 전략을 공공연하게 공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통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네, 어제 저희 출연하셨던 진보진영 쪽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께서는 웨이브파크가 거북섬이나 거의 마찬가지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원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 공간은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변공원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수변공원을 쓰게 되면 말 그대로 거의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좀 다닐 수 있는 도보라든가 편의시설 조금 더 추가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수변공원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유일의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를 부산에서 하려는 걸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거북섬의 대표적인 앵커 시설, 핵심 시설이 바로 웨이브파크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웨이브파크를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추진했던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냐면 부동산 수익으로만 땅 매각과 부동산 분양으로 8천억을 벌어들였고요. 그 다음에 서핑장 입장 수익은 고작 260억 원. 그러니까 전체 수익에서 한 3%밖에 웨이브파크 입장료 수익을 올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웨이브파크라는 것을 유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들 올 거니까 그러면 모여들고 그러면 상가 같은 거를 분양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동 인구의 이용 이런 걸 활용해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 홍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거북선 상가 모녀라는 아주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 그분들은 두 분이서 모녀가 무려 16억을 끌어와 가지고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웨이브파크 장사가 되지 않으면서 그 상가의 가치가 3억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600이 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과연 이거를 웨이브파크와 거북선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손대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본인 치정용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제대로 한번 둘러보지도 않고 바로 시흥시에 와서 이게 잘 되고 있느냐고 물어봤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니요 잘 안 됩니다 하니까는 잘 돼야 한다라고 웃으면서 넘겼는데 이렇게 본인이 했던 거 치정용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 번쯤 짚어봤다 그러면 아마 시흥시 유세할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본인 스스로 만든 설화인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손대는 사업이 과연 성과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 봅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이 점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 개혁과 개헌 관련해서도 오늘 다뤄질 텐데 이재명 후보는 어떤 식으로 개헌을 접근할까요? 일단 웨이브파크 문제 마무리만 하면요. 그러면 웨이브파크가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가서 상가연합회 분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나마 거북섬에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건 웨이브파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없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아예 유치한 것 자체가 실패라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뭐 그 비판은 수용하겠습니다만 웨이브파크가 들어와서 거북섬이 망한 것처럼 이렇게 앞뒤 인과관계를 뒤섞어서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치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 개헌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헌에 관련해서 입장은 이재명 후보가 이미 정리해서 발표한 바가 있죠. 전문의 5.18 정신의 수록이라든가 4년 연임제, 뭐 기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래서 아마 이런 개헌의 내용은 뭐 4년 연임제와 관련된 정치적 어떤 시시비비 주장과 비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논의해온 바가 집약돼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개헌 아닙니다. 아마 그게 첨예하게 대립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또 그 주제 역시 4년 연임제를 이재명 후보의 뭐 장기 집권
뭐 욕심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면 이게 너무 넌센스여서요. 아마 그런 뭐 무의미한 정치 비판은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개헌에 관련해서는 개헌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있고 8년, 7년 체제를 뛰어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적어도 정치 분야 토론에서 개헌 주제가 나온다면 정치권이 가장 효과적인 2025년의 대한민국에 맞는 헌법 체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산적 논의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1, 2차 TV 토론회를 보면 김문석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좀 협공을 해서 이재명, 권영국 후보 2대2로 좀 맞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는데 오늘도 그럴 것으로 보십니까? 예, 오늘도 아마 비슷한 구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본인의 경쟁 상대는 1등인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된 질문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저기 권영국 이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잠깐 곤란하게 하는 그런 질문도 했었지 않습니까? 과연 이번에도 이어갈지. 왜냐하면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심상정 의원이 결국 단일화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심상정 의원이 얻은 표가 한 80만 표 되거든요. 그때 격차가 어떻게 해서 결정났냐?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어요. 만약에 그 당시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의원이 단일화 했다 그러면 80만 표가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갔을 거고 그러면 지금과 다른 결과가 나왔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권영국 후보가 과연 완주로 할 것인지 오늘 방송 토론을 보면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요. 아까 거북섬 잠깐 저도 보충 설명 좀 드리면은 이 거북섬에 그 이제 외부 파크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요. 이 상가가 3,800개가 들어서지가 않았을 겁니다. 수변 공원이라는 그 파크에 수변 공원이라는 거기에 맞게끔 적정한 수요의 상가가 들어왔겠죠. 그거는 이제 경기도 개발연구원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왜 거북선이 실패했느냐? 상가가 너무 공급 과잉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2,800개의 상가가 텅 비어 있는 상황인데 외부 파크가 아닌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수변 파크가 왔다면 상가가 이렇게 많이 공급이 안 됐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의 바람이라든가 서민들의 연끌에서 노후 자금을 끌어서 투자해서 이렇게 큰 손해를 보는 일도 아마 없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보수 진영의 단일화입니다. 각 당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냈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목소리를 듣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항상 모든 선거마다 철수해서 영원히 3등하는 후보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단일화를 통해서 자기가 후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독자 후보로 나가서 영원히 그 패배자가 될 것이냐. 제2의 안철수가 되느냐 마느냐 지금 판단의 기로에 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아마 오늘 진행된 조사에서는 제가 김문수 후보를 뛰어넘을 것이고 아마 내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탄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준석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일화가 없다고 이제 결연한 의지를 이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단일화가 열려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방송 토론 끝나고 나서요. 밤 이제 새벽 사이에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랬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마지막 방송 토론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집에 찾아가서 새벽에 전격 단일화 했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또 한 번 예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도 안철수 후보가 국민과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 단일화 완주하겠다. 단일 없이 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단일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끝까지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을 닫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영리한 후보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단일화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패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 보수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패배됐을 경우 이준석 후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마 본인은 지금 현재 두 자릿수라고 하지만 두 자릿수 지지율이 10%를 말한 거거든요. 뭐 40%, 30%가 아닙니다. 두 자리지만 10%를 의미하는 거고 종국에 가게 되면 양쪽이 결집하면서 본인 결국 한 자릿수밖에 얻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본인이 넓은 보수의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다 그러면 방송 토론에서 본인을 난처하게 만들었던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을 바로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런 이제 문제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 내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인데 오늘 조사하면 김문수 후보를 뛰어넘을 것이고 내일 조사라면은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공표 금지가 되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글쎄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건 뭐 그만큼 뭐 자신으로 막판 분위기가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말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포기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지금 10% 언저리에 있는 본인의 지지율, 35% 내외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7일 내에 극적 반전이 있을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방식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는 둘 중에 후보가 한 명이 손을 들어주면서 사퇴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게 이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게 이재명 정권의 출범을 막는 연합 이런 건데 결국에 이제 누군가 사퇴함으로써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암시를 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오늘 저는 토론의 구도 형성이 좀 흥미롭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에 지금 1, 2, 3의 후보가 확연하게 지지율 격차로 보이는 이 상황에서 선거 구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3위 후보는 향후를 생각할 때 2위 후보와 1위 후보를 적정하게 나눠서 공격하는 게 본인의 어떤 향후 정치적 입지상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2차 토론회 때부터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집중했죠. 그 염두는 뭐냐면 계속 여전히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의 각을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같이 세우는 양상으로 전개시키는 것이 이후에 만약에 단일화가 됐을 때 플러스 알파 효과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이었겠죠.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지금 이준호 대변인 말씀처럼 내일 새벽 상황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후보로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공격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지율이 10%가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막상 3자 구도, 뭐 권영국 후보까지 4자 구도로 해서 투표가 진행될 경우에 실제 막판에는 결집 효과가 몰릴 거기 때문에 보수표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0% 득표가 쉽지 않죠. 선거비 보전 문제도 있고요. 돈이야 뭐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큰 부담이 없다고 치면 이후의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하면 10% 이하 지지율을 가지고 의미 있는 정치적 리더로서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박함으로써 보수표를 자기한테 뺏어오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같이 공이 이재명 후보로 공격한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매우 전향적으로 지금까지 태도와 다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취하고 또 향후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 정리에 있어서도 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방식으로 화답을 한다면 이것은 공개적인 선언과 달리 막후에서 진행되는 어떤 협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경우는 만약 오늘 토론회가 그렇게 전개가 된다면 실제 내일까지 단일화 여부는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준석 후보가 오늘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저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격차가 1%포인트로 줄었다. 지난 조사에서 29%였던 양자 대결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 40%로 퀀텀 점프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저희 지금 가상 양자 대결 한국 갤럽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가상 양자 대결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후보로 만약에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52대 42로 지금 10%포인트가 지금 차이가 나고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 이준석이 51대 40으로 11%포인트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11%포인트 대 10%포인트, 그러니까 격차가 지금 1%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다. 이런 것에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갤럽 조사인데 저 조사 방식이 전화 여론조사 방식이더라고요. 전화 여론조사 방식은요, 조사자하고 피조사자 사이에 상당한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자가 이제 물어볼 때 피조사자는요, 대세에 순응하는 그런 응답을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지금 1등 후보가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에게 순응하는, 이재명 후보의 대세에 따르는 이제 그런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렇다 보면 응답자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성향이거나 이재명 후보 지지한 사람이 많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단일화 의견을 물어보면 아무래도 민주당 성향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기 쉬운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더 낫겠죠. 그러니까 역선택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저 조사에서는 아마 상당히 반영되어 있을 거다.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이제 신뢰를 하려고 그러면요. 그 전에 여론조사에서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준석 후보가 적어도 30% 이상의 지지로 나와야지 저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여론조사 보면 이준석 후보가 10% 또는 9%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갑자기 튀는 40%의 단일화에서 단일화가 나온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런 전화 응답 조사에 대한 어떤 효과를 좀 반영해서 해석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아까 방송 토론을 할 때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한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내란 세력과 결탁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내란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할 겁니다. 동시에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내각에 참여해가지고 대한민국 한번 같이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생방송 도중에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해가지고요, 단일화를 교란시키는 그런 질문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한테 어떤 질문을 할지 이것도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갤럽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가상 양자 대결 양쪽에서 다 지난번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 쪽은 3%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이준석 후보가 29%에서 40%로 11%포인트 상승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정도의 변화 추이가 나타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이 조사 하나만을 가지고 신뢰성을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전체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 때마침 이준석 후보에게 고무될 만한 조사인 거는 맞지만 실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이 저런 방식으로 이동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전국 유세, 지원 유세를 하고 있죠. 어젠가는 김문수 후보의 손을 같이 잡고 연단에 서기도 했는데, 그 현장 화면을 보면 이 언론 보도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한동훈 후보가 이 친윤에 대해서 비판하고 당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극우 이런 세력을 비판하고 하면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이 굉장한 비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조차도 당내의 친윤 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지지자들은 아직 한동훈 대표도 수용하지 못하고 반감이 굉장히 강한데,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이 이동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준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론조사의 특성상 이재명 후보와의 대립구도를 그냥 물어봤을 때는 그 지지를 그냥 그런 식으로 의사표명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됐을 때는 이준석 후보로의 이동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는 않을 거로 보여져서요. 저 여론조사를 가지고 본인으로 단일화해도 승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 밀고 갈 텐데, 그게 내일까지로 그칠지 아니면 이제 실제 명실상부한 3자 대등 구조를 주장하면서 막판까지 완주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어떤 지금까지 본인으로서의 단일화 주장을 유지하기에는 좋은 소재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에게 백지수 표를 내미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또 오늘 와서는 개혁신당에서 단일화 생각이 없다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일화를 포기한 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밀당하고 있는 거죠. 예, 밀당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제값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값을 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밀당을 하면서 최고의 이제 중간점에서 만나게 되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 만날 때까지 밀고 당기는 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는 생방송 토론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실무진들끼리 만나서 모처에서 만나서 아주 치열한 물밑 협상을 아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지금 주말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던 김문수 후보가 오늘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찬을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다 이렇게 지원 사격에 나선 건가요? 그렇죠. 뭐 지원 사격의 의미를 두기보다 지금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통적 지지층조차 끌어안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밖에 없죠. 통상 선거는 선거 직전까지 경선 과정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또 경선 후유증이 있으면 선거 초기에 빨리 수습해서 지지층 결집을 토대로 해서 중도 또 그 반대편까지 확장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51대 49로 통상 상징되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보면 경선 과정에서 내부 분열이 극심했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친윤이 기획한 이 시나리오 때문에 실제 선출된 후보들을 취소하고 그런 내홍 끝에 겨우겨우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내부 갈등이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 국민의힘의 어떤 상징적 존재인 이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지층 결집만 해놓고 대선을 치를 작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조차도 지금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국민들의 일반적 시각에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이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부패 등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대통령입니다. 이 전직 두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지지를 받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초라한 상황, 이걸 대변하는 모습이고 결국 당내 통합 그리고 지지층 통합도 지금까지 하지 못한 김문수 후보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보라고 봤습니다. 예, 두 전직 대통령 만남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었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는 지난번의 결과가 대선 결과가 어땠냐면 24만 표 차이로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2만 4천 표 차이로 대선 승자가 결정이 날 수 있는 아주 초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선을 하면서 내 한 표를, 소중한 한 표를 김문수 후보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지금 각 진영에서는 한 표 한 표를 모으는 게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서 한 표를 모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미 보도가 많이 됐지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들한테 전원 다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 설득하는 또 그런 운동도 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표를 끌어모으는 거는 마지막까지 아마 치러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당에 배출했던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예우를 갖추고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기원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문제될 것이 뭐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김문수 후보를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그게 답이 된 걸까요?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았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의 특유의 어떤 간접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오늘 이 생가를 방문한 것의 어떤 계기와 배경을 김문수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의 계기가 돼서 방문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본인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한 거죠. 아마 김문수 후보의 지지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K 역시 뭐 중반에 가면서 결집이 상당수 좀 일어나고는 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감이 상당했을 겁니다. 뭐 어쨌든 특히 TK에서는 박근혜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여전한 지지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이 전체적인 어떤 국민적 시각,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을 잡는 것은 겨우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강운운하면서 이 문제조차도 해결 못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다시 거슬러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거슬러 온 국민의힘이 과거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결국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디든 다 이제 손을 잡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원래 통상 보수 후보가 하는 행보 정도로 보지 않고 결국에 저렇게까지 과거의 위헌위법으로 국민들로부터 파견당한 대통령은 손에 잡는 모습까지 지금 이 국면에서 비춰져야 하느냐라는 비판적 시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오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거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주 강한 반응이 나왔어요.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사쿠라 행보의 끝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낙연의 과거, 현재, 미래가 송두리째 불타버렸다. 윤건영 의원 스스로 3조차 부정한다.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만큼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이 아프다는 얘기겠죠. 이게 별 효과가 없고 하나마나 하다 그러면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일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가졌던 그동안 민주당에서의 행보가 민주당의 가장 적통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 그거를 누가 지금 가져갔죠? 이재명 후보가 사당화하면서 사실상 그걸 뺏어오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장동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캠프가 바로 이낙연 캠프였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제대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입법 또 방탄 입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이낙연 후보가 걱정한 것은 이렇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재판도 안 되면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게 괴물이 탄생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괴물 정당에 의해서 괴물 정부까지 탄생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TK에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보수의 아주 강한 시그널을 줬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선거의 여왕으로서 면모가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충청도에 갔는데 유경수 여사가 모친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스윙 보터인 충청도에 가서 메시지를 내므로 인해서 보수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보를 보인 계산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낙연 상임고문이 괴물 독재 국가라는 말을 17번이나 언급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발언이 이렇게 세고 괴물 독재 국가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는 거는 오히려 그만큼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어떤 정치적 사감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 또 아니었다고 보고요. 누가 뭐래도 지금 김문수 후보를 손을 잡는 것은 내란 세력과의 야합이죠.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하고 대대로 전통적으로 민주당에서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 정치적 수혜를 호남으로 더 받아온 이낙연 총리가 비상계엄 내란으로 촉발된 이 대산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 입장도 갖지 못하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하면서 괴물 독재 국가를 얘기했다. 글쎄요, 이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을 여러 부분에서 과거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이라든가 다각도 이렇게 극한 이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선거에 미칠 영향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빅텐트는 원래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조기에 해서 이낙연 후보가 합류한다고 한들 또 이준석 후보가 합류한다고 단일화로 합류한다고 한들 그런 방식의 단일화 내지는 연합은 내란 야합으로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들이 그게 이재명 후보와의 대척점에서 어떤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는 방법이 아닐 거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 자체 이것은 도저히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격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도대체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낙연 후보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본인의 역사, 본인의 정치 이를 다 송두리째 부정하고 지금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것으로
로서 뭘 얻으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기 선거공학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낙연 후보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부분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에서 지거나 비슷한 이제 득표를 얻었었습니다. 근데 호남에서만 유독 이낙연 후보가 다 이겼었어요. 광주, 전남, 전북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한 3, 4%포인트 정도 차이로 앞서서 이겼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낙연 후보에 대한 어떤 아직 그리움이 있는 삶이라든가 이낙연 후보가 오히려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호남의 정서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이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의 표가 혹시나 김문수로 옮겨갈까봐 좀 굉장히 뼈아파한 거 아니겠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내란 이제 자꾸 말씀을 좀 하셔서 좀 덧붙이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 지금 탈당을 한 상태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우리 당을 이끌고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우리 대선 후보도 이제 계엄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분명히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민주당에서 의도하고 있는 내란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보수 인사들이 민주당으로 입당한 사례도 있죠. 허은하, 김용남, 권오을 진짜 민주 보수 공동 선언을 했는데 뭐 DJP 연합 같은 통합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죠. 지금은 뭐 기존의 어떤 민주당의 어쨌든 정치적 성향, 이재명 후보의 이념적 성향 이런 것으로 지금의 상황을 규정하거나 해석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비상계엄 내란이 촉발한 국가적 비상사태가 정치적으로는 수습이 됐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그 혼란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요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와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스스로를 이 입지를 좁히고 극우화돼서 극히 일부의 측만 대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그 외에 합리적 보수 세력까지 끌어안고 그런 분들의 요구까지 차기 정권에서 실현해 가야 할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허은하 의원이라든가 이 그 보수 인사들의 영입 내지 입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평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지금 상황에 맞는 행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본인들이 스스로 입지를 극우로 갔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중도, 가운데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겠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 같이 갈 세력으로 이 손을 잡은 게 이낙연 전 총리고 또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고 이럴 텐데 지금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세력이 이제 그 정도일 겁니다. 향후에는 중도 내지 합리적 보수도 같이 하기 어려운 정당으로 스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정당에 대비해서 민주당과 또 이재명 후보는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는 외연을 가능한 최대한 확장을 해서 그것이 단순하게 그 대선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 국정 운영의 안정감, 정치의 안정을 실현하고 실제적인 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허은하 이제 권오을 김용남 전 의원이 이제 영입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텐트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이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텐트라는 말을 쓰려면 이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 진영과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가 않죠. 이게 개인에 불과한 보수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 사실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는 주목받지 못하고 무대에서 내려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분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삭을 죽는다는 것을 농사한다고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야인을 오래 했던 분들을 캠프에 합류시켰다고 해가지고 이게 보수와 우리가 어떤 연대를 통해서 더 크게 외연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윤상현 의원을 임명했는데 친한계 반발이 지금 상당히 거셉니다. 조경태 의원이
즉각 처리하지 않으면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손을 맞잡고 유세를 함께했는데 좀 달라질까요? 그 철회를 한다고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 윤상현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오후에 아마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회를 한다고 그랬었고요. 지금 이제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대선 승리하는 게 목적인데 단일 대우를 깨트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원팀이 깨진다 그러면 그건 또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 큰 목적과 대의를 위해서 윤상현 의원이 결국은 본인이 사퇴하고 또 당 차원에서도 이거를 철회하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인 것은 이번 그 경선에서 보여줬죠. 확실하게 결선까지 올라갔었고 당과 이제 시민 일반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지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지지를 계속 유지하고 흡수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측에서 요구한 부분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윤상현 의원이 결단을 내렸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오늘까지 조사한 것만 사실 여론조사가 공표가 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 3차 TV 토론회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세상 그 진영 결집이 선거 중반에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초기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게 뭐 계속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그래서 뭐 국민의힘 주장이나 기대처럼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 이런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윤상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 민주당이 규정했던 바와 같이 이번 선거는 준비된 통합의 대통령 이재명 후보와 내란 세력의 대표 김문수 후보의 대립구도가 더 분명해졌고 그걸 스스로 지금 보여준 것이 윤상현 의원의 임명이었습니다. 철회됐다고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이런 문제로 관계가 정리됐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은 이번 선거는 내란을 종식하는 선거고 국정이 회복되고 안정이 되고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안정적 성장을 이루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진영 간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좁혀졌지만 선거 막판에 갈수록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는 어떤 국민적 여론이 다시 불붙으면서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그걸 공표할 수는 없겠지만 지지율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TV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깜깜이 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지금 선거를 각 진영 간의 대결 또는 전쟁이라 부른다 그러면 이 깜깜이 기간이 진짜 전쟁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론조사가 승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 가는 것이 승자를 결정하는 거지요. 여기서 많은 이제 서로 교란전이 있고 후보가 왜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지 여러 가지 호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과오는 우리가 수정하고 고쳐야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갖다 버리는 그런 일은 아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수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서로 양쪽이 날개가 있어야지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미래의 경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자영업자들을 분노케 한 이재명 후보라든가 성남시장 시절이라든가 도지사 시절에 경제적인 어떤 성과가 거의 없는 이재명 후보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가 8년 동안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 경험이 있는 준비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할 것이냐 중요한 판단의 기로가 이 일주일 사이에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스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최종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서울과 부산, 울산 등은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버스노사가 지난달 조정 결렬 뒤 한 달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총파업 하루 전 내실 있는 교섭을 위해 시간과 장소까지 비공개하며 진행된 만남이었지만 통상임금 판례 대응과 관련한 양측의 인식차가 워낙 커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지금 임금 체계를 유지한 채 통상임금 추가 반영분을 떠안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사실상 총임금을 설정해놓고 임금 체계를 조정하자는 건 통상임금을 포기하라는 거라고 반박합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서울과 부산, 울산 버스노조는 28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29일엔 전남과 광주 버스도 파업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기와 인천 버스 노사는 조정 기간을 6월 11일까지로 연장했고 대구 버스도 일단 정상 운행을 결정하면서 전체 파업 규모는 다소 축소됐습니다. 각 지자체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을 증차하고 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하며 공공기관과 학교 등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수단은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이달 중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팀을 또 증원했습니다. 지난 2월 검사 2명을 충원한 데 이어 최근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한 건데요.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합동수사부에 최근 형사 1부 소속 검사 1명이 임시로 추가 배치됐습니다. 수사를 개시했을 때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가 5명이었는데 지난 2월 2명을 증원한 데 이어 추가 파견까지 이뤄지면서 검사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샤넬 가방의 가격은 각각 802만 원과 1271만 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여사의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여기에 웃돈을 주고 교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샤넬 종이 상자도 압수했는데 유 씨 측은 수납함으로 써온 가로 20cm, 세로 13cm의 조그마한 상자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와 전 씨는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의 인연으로 가방을 교환해달라는 사적 부탁을 했을 뿐이며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김 여사에게 교환한 물건들이 전달됐는지 혹은 김 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인력을 추가해 화력을 보강한 검찰은 통일교와 전 씨, 최측근 비서들로부터 김 여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후보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3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재명 후보 측 변호인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대선 뒤인 7월 1일을 4차 공판 준비 기일로 정했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는 50대 중국인 차철남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차철남이 흉기 피습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 절도 혐의를 받는 차철남이 구속 엿새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차철남은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발적으로 흉기 휘둘렀다고 주장하세요? 추가 범죄 계획 있으셨거나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경찰은 송치에 앞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차철남이 이달 초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한 중국인 형제뿐 아니라 흉기 피습 피해자들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들을 살해하고
3차, 4차 범행할 때까지 계속 주변을 배회했었던 점, 그리고 미리 준비했었던 흉기를 범행 전에 3차, 4차 전에 버리지 않았던 점을 토대로 저희 사철남은 중국인 형제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지난 17일 이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이틀 뒤 평소 불만이 있던 편의점 주인과 집주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차철남이 빌려줬다는 돈을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차철남은 중국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차철남은 중국인 형제 살해 후에도 집 근처를 배회하는 등 동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흉기 난동을 저지른 날에는 범행 사이에 식당에서 식사하고 술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철남은 잡힐 거라고 생각해 멀리 달아나지 않고 자수를 생각했다고 진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면담을 진행한 경찰은 검사 결과 차철남이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진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차철남 관련 금융자료와 정식 부검 결과를 받는 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땅꺼짐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집안 탐사 결과 등을 지도로 표기해서 공개합니다. 땅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 지역은 지자체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토부가 직접 현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꺼짐. 이어 지난달 발생한 경기 광명 지하철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굴착 공사장 인근에 대규모 땅꺼짐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길을 가다 땅이 꺼질지 모른다는 발밑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 이런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은 상하수관 등 기존 매설물 손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고의 경우 굴착 관련 공사 부실 탓에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굴착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집안 탐사 결과와 빈 공간을 뜻하는 공동 발견, 복구 현황 등을 국민에게 지도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땅꺼짐 사고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관할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했던 집안 탐사도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굴착공사 단계별 관리 대책도 내놨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착공 전에 공구, 연장별로 지하 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도록 하고 연약 집안의 소규모 지하 안전평가 대상도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굴착공사 등 지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GPR 탐사와 함께 지하 안전평가, 계측관리, 시공관리, 민원관리 등 다양한 부가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착공 후에는 불성실한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하 안전 관련 업체 관리를 강화해 땅꺼짐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사전투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실상 3자 구도를 받아들이는 기류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마지막 TV 토론을 앞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계엄 세력과의 단일화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한 뒤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자신만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내 189석의 부패 골리앗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압도적으로 새로운 다윗이 나서야 합니다.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모두 밀어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선 사태만이 답이라 촉구하며 이재명 후보를 꺾을 방법이 있음에도 용기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느냐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패배 시 책임론을 정면 반박한 건데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는 김 후보 측 주장에도 낮은 수준의 협잡이라고 깎아내리며 사전투표부터 지지를 몰아달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의 거듭된 선긋기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는 단일화 불발을 염두에 둔 3자 대결 구도에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투표장에서 궁극적 단일화가 이뤄질 거라며 구회에서 견제로 전략을 바꾸는 길도 엿보입니다.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선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비롯해 이낙연 전 총리와의 연대 등 제반 조건을 갖추며 계속 손을 내밀어 온 만큼 이제 티는 이 후보가 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단일화의 파괴력은 없을 거라며 선거에 미칠 영향력은 평가절하하면서도 막판 단일화 성사 시 표심 결집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내란 단일화 야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구구 내란 연장이냐, 대한민국 위기 극복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사전투표일을 코앞에 두고도 양측 신경전은 오히려 격화되는 상황인데 다만 막판 후보 간 만남을 통한談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흘러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사전투표를 코앞에 두고 막판 연대,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이번에도 단일화 시한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29일 전까지로 꼽히지만 성사 가능성은 더 희박합니다. 그때와는 뭐가 다른지 김다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벼랑 끝 단일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TV 토론 직후 새벽에 만나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이랄 것도 없이 그 대의를 함께 하기로 결의를 다지고 현재 김문수, 이준석 후보 상황과는 지지율 양상과 책임론에 대한 부담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3년 전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는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결과를 보면 당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는 46.3%, 이재명 후보는 43.1%였습니다. 안철수 당시 후보는 6.7%로 단일화로 표를 흡수하는 게 필승 카드였던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일강 독주가 이어지는 지금 흐름에선 단일화가 승리에 가깝긴 해주겠지만 담보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다른 점은 대선 결과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입니다. 3년 전 안철수 당시 후보는 진보 쪽에서 나와 보수 진영에 자리를 잡으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선 완주로 배신자 낙인이 찍히느니 단일화를 택했을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당시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과 합치지 않고 완주를 선택해 적잖은 비판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제 정의당이 전체적으로 이제 와해되고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다만 이준석 후보는 당에서 쫓겨났다는 이미지를 내세워왔고 독자 노선을 구축하고 있어서 만약 보수 진영이 패배해도 신상에 큰 타격이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의 절반만 김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로 이탈하는 비율이 2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표심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3강 구도가 최종 확정된다면 이준석 후보가 상대 당의 표를 가져가길 바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프레임 전쟁도 본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사전투표를 지지층 결집의 신호탄으로 보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차원에서는 서로를 향해 헌정 질서를 파괴할 독재자가 될 거라고 날선 비난전을 펼쳤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재외국민 투표율이 내란 심판론의 증거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조기 대선 여파로 사전투표가 평일에 이루어진다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산당 직장인들이 평일 근무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전투표 첫날 서울에서 한 표를 행사하며 지지자들 참여를 당부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공세 수위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이 그간 공세 수단으로 삼던 친중, 거북섬 논란을 되받아치며 내로남불의 전형인 김 후보야말로 정당함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극저와 극우를 오간 과거를 부각하며 레닌과 괴베스를 존경한 사람에게 헌정질서 수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입만 열면 흑색선전이고 눈만 뜨면 거짓 선동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분에게 정직은 가면일 뿐이고 도덕은 장식품일 뿐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야말로 삼권 분립을 파괴할 잠재적 독재자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을 등에 업고 사법부를 압박할 게 자명하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국민은 곧바로 물러날 대통령이냐, 사법부 파괴, 삼권 장악이냐, 조기 대선이냐, 아니면 총통 독재냐라는 끔찍한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김문수 후보의 투표 독려 음성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내는 등 사전투표 독려에 팔을 걷어붙인 모습입니다. 당이 철저히 감시해 부정 부실 선거 의혹을 없애겠다고도 강조했는데 결국 투표율 자체를 올려야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골든 크로스가 실현될 것을 기대합니다.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오찬 회동을 하며 사전투표 전 보수층 총결집에 기반을 다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 국면이 시작됩니다. 선거 막바지 표심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들은 외연 확장으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내일부터는 21대 대선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외부로 알리는 게 금지됩니다. 부정확한 조사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 저녁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후보 지지율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결과에 한해 공개하는 건 허용됩니다. 표심 흐름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국면을 앞두고 후보들은 저마다 중도층을 공략하며 지지층 넓히기에 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짜 보수 선언식을 열고 과거 김대중과 김종필, DJP 연합이 보여줬던 통합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후보 또한 진짜 보수와 합리적 민주 보수가 제 역할을 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적이 아니라 함께 국가를 설계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발상의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후보는 별세한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 의원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밝히며 한미 동맹의 가치를 환기했습니다. 우방국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우클릭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가족 측근 비리와의 단절을 선언하며 중도층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당선 즉시 야당이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를 임명하고 대통령 부인이 인사를 포함한 어떤 국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력을 내려놓으려는 우리 입장하고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부인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논란을 아울러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열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차단하는 당원 당규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론 향방을 알 수 없는 엿새 동안 구치기냐 아니면 역전이냐 후보들의 막판 표심 공략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중앙선관위가 커피 원가 120원 현수막의 허용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 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후보자 비방 현수막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대파 사진과 문구가 기재된 투표 참여 현수막을 허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는데 지시한 사람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조치는 이번 달 중순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출국 금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3사람을 다시 불러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였습니다. 기존 진술이나 증언 내용과 최근 경호처에서 확보한 국무회의 당시 CCTV 영상 속 행적이 다른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계엄 포고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넨 계엄 관련 문건들에 대해 잘 모른다거나 못 봤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경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이번 달에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또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사용자 정보가 삭제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나흘 뒤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내렸던 당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는 경호처 내부에서 이행하지 않았지만 전날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날은 홍 전 차장이 처음으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날이자 경찰이 김 전 서울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경찰은 경호처에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지시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만큼 홍 전 차장의 폭로 이후 관련 수사가 이어질 것을 우려해 윤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수사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봄의 끝자락에서 조금 일찍 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연일 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내일도 오늘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우선 아침에는 예년 수준을 보이며 서늘함이 감돌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26도, 광주 28도, 대구 2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공기가 탁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오존 농도가 짙어지는 가운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더위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겠고 자외선도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또 모레는 또다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이후 대선일은 날씨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아직까지는 구름만 많이 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